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호가 중심으로 집값 거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딱 3개월만 지나면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며 아주 센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폭풍 전야, 현장 가볼까요? 이제 3개월 남았다. 부동산 진짜 센 것이 온다. 자, 무엇이 3개월 남았을까요? 진짜 센 건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암벽 등반. 여러분들 지금 집을 매수하는 분들은 딱 이 짝이에요. 왜 위태로운 고개를 하겠습니까? 자, 항상 뭐든지 상투가 위험하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평탄한 길을 가야겠죠. 자, 이제 2021년 2013년 부동산 대폭락 경매 속출 뉴스. 뭔 말이냐면, 자, 한번 이제 12년, 13년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부자도 별 수 없네. 20억 이상 주택 줄줄이 경매. 지금 12년 실제 뉴스 타이틀을 뽑아봤어요. 얼마나 집값이 빠졌으면.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고가 주택들 잇따라 경매 시장에 등장.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경매 아파트 급증. 5년 내 최대치다. 부동산 대책에도 거래 두절. 경매 매물 쏟아진다. 하우스푸어 인생에서 끝내 경매로 가게 파산. 자, 집값 상투 잡은 하우스푸어들 집 못 팔고 끝내 경매까지. 팔지도 못해요. 안 팔리니까. 이게 2012년의 뉴스고 바닥이 2013년인데 부동산 불황 때 더 빛나는 경매 재테크. 유찰 재건축의 굴욕, 강남 재건축들 그러는 거예요. 굴욕당하죠. 자, 대출 못 갚아 경매 아파트로 급증. 2005년 이후에 최대치래요. 수도권 미분양 시장에서 그 무덤에서 무슨 일이, 그냥 미분양의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도권 사방팔방이 미분양의 무덤이었죠. 하우스푸어 아파트 쏟아진다. 경매 홍수 시대. 정부 대책에도 상반기 하우스푸어 7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 자, 어떻습니까? 12, 13년에 뉴스가 살벌하죠. 그러면 다음에 하락장이 온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뉴스가 6가지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2030 영끌, 가계 빚 이자 눈덩이, 하우스푸어 급증, 빨리 팔아야 한다. 다주택 경매 파산 속출, 갭투자 돈 못 돌려줘 경매, 상투에 배수했다가 60% 넘게 추락, 비싼 아파트 폭락, 패닉에 빠졌다. 바로 이러한 뉴스, 앞에 뉴스는 거의 다 경매가 도배질을 하고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부동산이 대선 핵심 이슈. 이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이 부동산에 달렸어요. 사실상 부동산은 경제의 일 분야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죠. 정치, 경제,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시면 집값, 부동산이 폭등하는 바람에 4월달 여당 보궐선거 참패를 당했죠. 그냥 참패, 대패당했죠. 자, 다음에 이것은 2030 등 70%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뭐 2030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 2030 자녀를 둔 5060 바로 이 부모 세대들이 집값 하락을 원하는 거예요. 70%나 됩니다. 그런데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정책을 폈으니 참패당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슈, 이제 여름부터 본격화될 텐데 부동산 대선의 핵심 이슈, 즉 대선 이슈의 포인트는 바로 부동산이 된다 이거예요. 누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느냐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딱 맞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집값 안정을 바라는 이 국민들 바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약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지금 이미 집값이 절대적으로 2배, 3배 뛰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고 가계 대출도 많고 그래서 연착륙 이후에 폭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 하락장의 청약. 자, 여러분들 규제 완화, 규제 강화 그러는데 크게 4가지가 있죠. 청약, 대출, 세금, 거주. 이 하락장에는 이 4가지 규제가 사라집니다. 상승장에는 이게 강화됩니다. 볼까요? 먼저 규제의 종류, 청약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거주 규제. 일단 상승장인 2017년, 2021년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내년부터 하락장이라고 치고
2022년부터 2026년 한번 나눠봤어요. 먼저 청약규제. 상승장인 지금 청약규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대주만 넣을 수 있고 당해지역 위주로 넣을 수 있고 자격 제한이 많아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아주 엄청나죠. 분양권도 아예 금지입니다. 거래도. 가점제하고 특공제 비율이 많아요.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치열합니다. 뭐 70점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하락장에 가면 확 달라져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젊은 층들 잘 보라고요. 나는 청약 되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집 거품으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 이제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 또 전체 지역, 당해가 아니라 전체 지역 등의 제한을 안 받아요. 이건 아마 1년만 집값 빠져도 이런 현상 벌어질 거예요. 전매 제한이 뭐 7, 8년, 10년? 뭐 전매 1년입니다. 1년. 아예 없거나. 그래서 미분양이 속출돼서 미분양 혜택, 양도세 아예 그냥 5년 동안 또는 평생 비과세 혜택, 추첨제 일반제가 확대돼요. 아까는 가점 특공이 확대됐지만 이제 추첨제 일반제로 환원이 되는 거죠.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게 되죠. 자, 이제 청약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이번에 대출 규제. 규제지역 대출 40에서 50%밖에 지금 대출이 안 나와요. DSR, LTV, 뭐 DTI 비율이 아주 강화됐고 분양, 미분양, 중도금 대출이 아주 강화됐죠. 그런데 하락장에는 규제가 해제됩니다. 대출이 무려 70에서 90%까지 아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확대. DSR, LTV, DTI 비율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분양, 미분양, 무이자 이제 분양권이 뭐 중도금 대출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 무이자거나 이자 후불제로 나가요. 재밌죠? 계약금만 있어도 집을 잡는다 이거예요. 이제 세금 규제는 1주택 지금 취득세, 종부세 엄청 세죠. 1주택도 공시지가 현실화 돼가지고 일시적 2주택 이 기간이 세금 강화. 이것도 뭔 말이냐. 일시적 2주택이 원래는 여러분들 몇 년이었어요? 3년, 2년, 1년으로 자꾸 줄고 있잖아요. 다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엄청 지금 세죠. 그런데 하락장에는 여기 보세요. 1주택 취득세, 종부세 완화됩니다. 일시적 2주택 아마 3년으로 다시 완화될 것 같고 다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폐지되겠죠. 이 세금이 없어지진 않아요. 일반과세는 안 없어져요. 40%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과세 다 없어지고 뭐 보유세에서 중과세가 어디 있고 취득세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주 규제도 강화됩니다. 규제 지역은 실거주 2년 의무화잖아요. 지금 조정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근데 재건축, 재개발 각종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지금 역효과도 가져오지만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전매 이 보유기간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10년까지 엄청 강화돼요. 그런데 하락장에는 규제지역 실거주가 아예 폐지돼 버립니다. 서울 2010년부터 집값 빠졌는데 11년에 폐지됐어요. 서울이 폐지됐다고요. 그럼 지금 규제지역들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금 뭐 층고 50층 이상 뭐 제한 뭐 초과이익 환수제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하락하게 되면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런 걸 왜 끌고 가겠어요. 전매 보유 제한 없어지고 그리고 2년 동안 아예 그냥 그 전매 제한도 짧아지고 거주 2년이 아니라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혹자가 이럽니다. 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또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느냐. 그건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잘못했으면 IMF 터진다고 집값이 폭락을 했으니까.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걸 억지로 비교해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야당 편 아니에요. 자, 그때는 무식한 사람이나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시켜 보세요. 금융위기 터지지.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오히려 강화시켜야죠. 그런데 투기 강화를 해야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투기꾼들을 그냥 방치하니까. 부동산 최고 위험군 지금부터 대폭락 준비. 이거 표어성이 아닙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동산 대폭락 준비. 먼저 다주택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료를.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빨리빨리 매도하세요. 여러 개 괜히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갭 투자 많이 해놨다가
경매당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말소 전까지 양도 차이 큰 것은 매도하는 게 좋아요. 이제 꼭지 찍는 게 지금은 꼭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름, 가을 좀 더 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으면 이제 알아서 던지시라고요. 세금이 별로 없다면 임대주택 사업자들 괜히 기다렸다가 폭락해갖고 거래도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하지 마시고, 갭투자, 집을 하나 갖고 있어도 갭투자하는 사람들, 비싼 아파트 갭투자, 자 이제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올 가을에. 근데 나중에 폭락장에 이 갭 투자했던 분들 돈이 모자라게 되면 경매당한다고요. 자, 매도 판단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2030 영끌 분쇄 능력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대출받고 이런 사람들은 매도 판단. 비싼 아파트 오른 만큼 대폭락, 강남이 가장 위험하고 10억 넘는 것들 고가 아파트가 위험하고 지방도 많이 뛴 것들이 위험해요. 걔들이 제일 폭락하는 거예요. 이것 혹시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던져버리고 조금 부담이 좀 적은 걸로 갈아타세요. 거꾸로. 나는 빚만 왕창 있는데 15억, 20억짜리 갖고 있어. 또는 갭 투자 왕창 했는데. 그러면 그거 던져버리고요. 좀 작은 걸로 가시라고. 왜? 폭락장에는 망하니까. 이제 여름 폭등 또 이어진다. 대선 전까지 급등. 여름은 올라갈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뭐 이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뭐 불안해도 어쩔 수 없죠. 자, 2017년 6억짜리가 18년 17억, 19년 9억, 20년 11억, 21년 12억, 20년으로 올수록 갈수록 금액이 더 커지고 있고, 자, 6억짜리가 결국 문재인 정부 때 12억까지 뛰었어요. 더블 뛰었네요. 자, 그런데 여름에 왜 올라가느냐?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부동산 무정부 상태. 대책이 없어요. 투기 세력들 잡을 생각이 1도 없어요. 자,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세가가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투기 세력들이 아직도 전국 지방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욕할 것도 못돼. 다주택자들 매물 잠김 있고 거래만 지금 축소되고 있죠. 2030 영끌은 끊임없이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무주택자들이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이제 몇 달 동안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2016년부터 지금 6년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재 경제 분야에서 축소해야 할 것, 확대해야 할 것, 경제를요 너무 3개월, 6개월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사고 팔고 하니까 3개월만 봐도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년도 짧아요. 최소 2년, 길게는 10년까지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축소해야 할 게 뭐냐? 그동안에 거품이 심하고 자산 거품이 심하다고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자산과 관련된 것들. 주식 거품이 심합니다. 부동산도 거품이 심합니다. 가상화폐 심합니다. 펀드 심합니다. 자, ELS 고금리 이자는 나중에 폭락할 수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뭐 펀드형 이런 거 들지 마세요. 적금. 알았어요? 특히 ELS라고 찍은 것들 아예 보지도 마시라고요. 자, 아무튼 이 5가지는 축소시키고 확대해야 할 게 뭐냐? 적금이 뭡니까? 현금, 돈을 갖다 저축하시라고. 이자 생각하지 마세요. 은행에 맡겨만 놔도 목돈이 보여야 폭락장에 뭔가를 잡죠. 그 다음에 달러는 조금 잡아도 됩니다. 다만 달러 비중을 너무 막 50% 이상 확대하지는 말고, 우리나라 돈이 아니잖아요. 한 1억 이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의 한 30% 미만. 원자재, ETF, 그 다음에 현금, 금,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다. 이제 이런 아파트부터 떨어진다. 어떤 거? 고가, 비싼 아파트를 떨어지고요. 지방 아파트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그래프 보셨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2006, 7, 8에 올라갔다가 10, 11, 12, 13년까지 바닥 쳤어요. 푹 떨어졌죠. 이렇게. 자, 그런데 쭉 올라갔죠.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본전치기 했네요. 대충 2017년에.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신고가를 찍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략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뛴다고 보고 결국은 추락할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럼 얼마만큼 추락하느냐? 지금 바닥과 이 꼭지의 중간 정도는 얼마든지 추락합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더 빠지죠. 자, 서울 부동산 시장 하락기, 상승기, 전세가율 비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기 때는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61.5로
높아요. 근데 상승기 38.7인데 점점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값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즉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을 때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출 갚는 것도 투자다 잊지 마세요. 주택시장 가격 변동 주의 원인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투자 유의점,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축소됐죠? 이제 유동성이 축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성, 변동한다는 것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리츠 등 대체 투자를 빨리 나서야 합니다. 금리 인상, 반사이익을 누릴 투자처가 뭐냐? 자, 그 다음에 성장주보단 가치주가 안정적이에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변동에 대비합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 활용한 빚투는 피해야 돼요. 이자 부담 높아질 때 빚 갚는 것도 투자입니다. 지금은 주식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최근 시장 가격 변동 요인 상승, 공급 부족하다, 정책 실패, 불신이다, 저금리 기조다, 전세시장 불안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됐다, 경기 회복,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1, 2년 약주밖에 안 돼요. 길어야 2년, 아니면 1년, 아니면 6개월. 자, 그런데 하락, 향후 공급 확대 기대감, 하향 안정화 정책 추진, 금리 인상 가능성,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가계대출 규제 강화, 경기 침체, 바로 이러한 2년에서 6년간 장기적 침체를 가져올 요인들. 자영업자 대출, 고금리 대출, 경기의 각종 지표, 금리 인상이 이제 코앞이다. 보시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여기 쭉쭉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고금리 대출 잔액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향후 경기 전망 100을 넘어섰고 109, 주택가격 전망도 올라가고 있죠. 127, 물가 수준 전망 147까지. 자, 소비자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CCSI 110까지 다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 이 네 글자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매도 매수 심리 지수를 봤더니 최근 매수세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 위에 것이 매도 지수예요. 매도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팔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지수 보세요. 이 빨간 거 올라가고 있죠.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여기 끝에 올라가고 있고 둘이 맞닿고 있네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 매수 지수만 쭉 봤더니 여기 최근 거 보세요. 2020년 거 어떻습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를 찍으면서, 즉 매수 심리가 좀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지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값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집값을 하락시킬 요인이 없는데, 집값을 하락시킬 요인이 없는데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매물을 안 내놓죠. 다만 지금은 이제 너무 끝자락까지 왔고 내년부터는 위험하다. 제가 아까 3개월 후에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는 복병이 있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추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수도권 여름 거품 폭등 확산, 금리 정책 변수.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갔죠. 자, 이번에는 좀 빠졌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강세. 여기는 이제 일단 KV 시세는 보합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한국감정은 보세요. 수도권 날아가고 있네요. 저 전국도 따라 올라가고 있고 강남이 서울 평균보다 높아요. 서울도 지금 계속 뛰고 있죠. 자, 여기는 상승이네요. 상승. 자, 그 다음에 부동산 114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보합. 여기는 보합이라고 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윗선에서 높은 윗선에서 강세 또는 보합을 주고 있어요. 뭐 지금 제로선에서 보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승해서 더 확대되지 않을 뿐 아주 높은 선에서 보합. 자, 이제 아파트 24개월 연속 전세 같은 경우 24개월 연속 상승이래요. 2019년부터 여기까지 계속 올랐네요. 그 다음에 매매가도 14개월 연속 상승. 자, 4월달에 마이너스 한번 찍고 2020년 계속 뛰고 있죠. 여기 특히 지도를 봤더니 어디가 뜨겁냐. 여기 한눈에 보여요. 양주, 고양, 동두천 아직도 뜨겁고 의정부, 남양주. 그 다음에 파주, 인천 쪽 다 뜨겁고 안양, 시흥, 안산, 인천, 군포, 의왕 아주 뜨겁죠. 평택 뜨겁죠. 그리고 서울도 전체적으로 뭐 경기도보다는 낮지만 성남, 용인, 수원 뜨겁고요. 대전 뜨겁고 대구, 부산은 좀 연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강세입니다. 이제 3개월 남았어요. 부동산 진짜 센 것이 옵니다. 자, 여기
내 집 마련 딱 하나 있는데 이 집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빚이 많게 들면. 영끌, 패닉바잉, 갭투자 이거 조심하세요. 여름에 거품이 더 커지면 그만큼 하락폭이 커진다는 뜻이니까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저가, 저평가 아파트는 폭등량과 관계없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